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번 주 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사실 오늘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좋은 시장이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얼마 전 조금 아까 이제 배당 소득세 관련 논의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중요한 영향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너무 좋았었던 바이오장이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지금 지난주에 펩트론 보시면은 주가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들 보였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 퍼마텍이 또 다시 재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기준으로 한 20%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사상 최고치는 재경신을 한 상황이고, 사실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것도 그렇고 지난주에 뉴스가 좀 일정에 대한 뉴스들이 나왔던 게 있는데, 이제 12월 초면에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에 노보노디스크의 그 GLP-1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왈가왈부해요. 워낙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냥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확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D&D 퍼마텍이 또 그 부분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목을 받지 않나. 그러면 계속적으로 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훈풍을 불어넣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은 어디예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프로티아라는 건데. 프로티아.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프로티나를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단백질. 네네. 그 스피드 플랫폼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랑 또 연결이 돼가지고 AI 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국책과제도 한 300억대 중반으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는 모습들,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건데 그 기업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이름만 비슷한 거. 그래서 프로티아라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은 일단 주요 사업은 해외 진단 키트랑 그다음에 진단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보면은 이거는 조금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혈액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가 진단하는 키트가 있잖아요. 그 검사할 때. 그 건강검진 검사할 때, 그러면은 이거를 분석하는 또 장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뭘 검사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에 알레르기 반응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일에도 알러지가 있고 그다음에 우유도 알러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사해 주는 건데 그 종류 수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당신은 강아지 알러지가 있어요. 당신은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요. 아니면 뭐 먹는 거 우유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 다중항원 검사를 바탕으로 지금 진단 키트랑 진단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핵심 사업으로는 지금 176종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192라인까지 검사가 가능한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 같은 경우는 특허 기술이 뭐냐면은 원래 이 PLA 기반으로 항원을 촘촘하게 이렇게 막 배열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뭐뭐뭐 있습니다라고 이제 뽑아주는 건데, 이제 192라인 빼고 제외하고도 좀 확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0라인까지. 176종 192라인이라 하셨는데 종과 라인이 뭐예요? 그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어떤 라인들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종류는 이 가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제 1회 검체로 최대 400라인까지 확장 가능한 기술적인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용화는 현재 300라인까지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단 키트란 진단 장비가 왜 중요하냐라고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단 키트는 소모성입니다. 계속 우리도 키트는 코로나 키트도 코에 찌르고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장비는 이 키트를 통해 가지고 너가 뭐가 알러지가 있구나라고 만들어 주는 거고, 분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장비는 한 번 도입하게 되면은 교체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싸니까. 그러면은 한 번 이 장비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키트는 계속 소모성으로 팔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들이 사실 강력한 락인 창출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진단 장비들은 이제 인체 알레르기라든지 아니면 동물용 알레르기, 그다음에 음식 과민증,
뭐 자가 면역 검사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한번 이거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신규 확장 포트폴리오는 뭐냐? 인체 알레르기 진단 외에도 이제 동물성 알레르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자가 면역, 그다음에 이런 진단 키트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데 국내 유일의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 키트를 개발 중입니다. 이게 개, 고양이, 말. 근데 말이 사실 미국 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진출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큰 건데 그러니까 말이 어떤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지 네, 맞습니다. 검사한다는 네.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도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큰 기업들도 있기는 한데 네. 진출을 하게 되면 시장 파이만 좀만 뺏어와도 지금 시총에서는 충분히 좀 멀티플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용 키트는 또 장점이 뭐냐면 네. 의료보험은 수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죠. 동물은 이 건강보험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공급가나 마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키트는 원래 이제 한 3, 4일 걸리던 검사 시간을 4시간까지 좀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해외 매출이 최근에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는데 해외 매출이 이제 달러 기반으로 베이스가 잡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좋은 상황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진단 키트의 매출 총 이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GP 마진이라고 그러죠. 네. GP 마진 같은 경우는 이게 80%에 달합니다. 어허. 네, 상당히 좀 구조가 좋죠. 그냥 팔면 그대로 다 남는구나. 네. 왜냐면 생산하는 게 단가가 얼마 안 하니까. 예. 그래서 기술력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이 GP 마진이 80%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BEP만 넘어가면. 그다음에 그 알레르기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9조 원 정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2030년까지 15조 원, 약 50%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전 세계 인구의 30%가 이제 겪는 질환이거든요, 알러지. 그러니까 우리 뭐 환절기 되면 또 알러지 때문에 뭐 네. 비염, 저도 비염이 예, 있기는 예. 하지만은 이 실제로 연평균 한 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성장 배경에는 또 뭐가 있느냐? 대기 오염하고 화학물질 사용 증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유병률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진단 키트는 팔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매출이 이제 100억에서 150억 규모이기는 한데 이제 글로벌 진출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해외 매출이 연평균 약 10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3분기 기준, 2025년 3분기 기준 해외 매출 비중 이제 5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달러 베이스 기반으로도 잡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주요 수출국은 이제 러시아랑 말레이시아, 베트남 쪽이긴 한데, 이 프로티아는 강력한 높은 마진율하고 이제 GP 마진에 대한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3분기만 봤을 때 누적 매출액이 105억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6억이에요. 그럼 YOY 기준으로 매출액은 지금 40%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77%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재무적인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시총은 좀 작지만은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산업 보고서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고 또 주목해볼 기업까지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도 반도체를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네, 핫하긴 하잖아요. 예. 네, 반도체를 가져왔는데 최근에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저도 주말 사이에 이제 그 나노바나나라고 제미나이 3를 네네. 사용을 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구글은 좀 엔비디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얘네 어허. TPU 쓰면은. 네. 왜냐면 이게 이 TPU가 얘네가 만든 칩이긴 한데 이 칩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제미나이 3에서 나노바나나를 학습시켰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미지를 보면서 좀 소름 돋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챗 GPT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팜플렛을 어떤 산업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을 할 때 예. 저희가 만약에 그래픽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면은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공정에 대한 대표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리소그래피라는 대표 이미지가 있고, 뭐 후공정에서는 뭐 패키징이라는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미지들.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뭐 화살표로 해가지고 이 설명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거를 나노바나나가 다 하더라고요. 어.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그림과 설명을 해줘라고 하면 그림과 설명을 다 웹에서 찾아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이미지에 대한 대표적인 거를 AI가 만들고 밑에 설명까지 써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위험한 건 뭐냐? 그래픽 디자이너들. 네. 위험할 수 있죠. 원래는 사실 이 글씨를 정확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구글 TPU 같은 경우에 그거를 좀 성공시킨 베이스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우리나라 IDM 업체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뭐 거기에도 HBM 필요할 테니까 결국에는. 아니, 그러면은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이거는 안 좋은 내용일 수 있겠네요. 근데 구글이 자체적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구글 혼자 AI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해도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경쟁자가 계속 등장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경쟁자는 계속 등장할 것 같은데 저도 예측이 쉽진 않지만은 네네. 이 쿠다 생태계를 또 무시를 못 합니다. 후다 생태계. 네. 그래서 이 강력하게 이 폐쇄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엔비디아는 당연히 지금 블랙엘 GPU는 당연히 품절인 건 맞고요.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현재는 어떤 상태냐, 무어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어의 상태. 네, 더 이상 이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 단계까지. 무어의 법칙? 네, 무어의 법칙입니다. 네, 무어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제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나노수가 10나노, 20나노가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는 공정이 3나노, 2나노, 1나노입니다. 자,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양자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예. 겁니다. 원자의 상태. 그러면 진짜 미세화가 된다는 건데 이 미세화가 되면서 물리적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지수적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1, 2% 성장한 게 아니고 반도체 산업은 계속 폭발하고 있으니까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냐라는 게 이제 숙제인 거죠. 그래서 AI가 또 촉발된 가파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던 HBF, 네. 그러니까 팬아웃 쪽인 거죠. 예. 적층 기술들이 증장을 했지만 이들조차 구조적인 한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뭐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본딩이 뭐냐면 원래 전공정에서 이제 반도체는 전공정에서 후공정 중심으로 이제 쭉 넘어가고 있는데 후공정은 이 개별 칩을 HBM이 있으면 다 분리를 합니다. 이거 메카니컬로 자르는 게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레이저로 쏘는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립하고 검사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전공정은 웨이퍼를 가공하고 회로를 쫙 그려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지난 50년 동안 반도체 성능의 향상의 중심이었던 이제 소자의 다운스케일링 이거의 회로 선폭에 대한 물리적 한계가 이제 다 달았다는 거죠. 왜냐 2나노, 1나노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돼? 이런 숙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나노급 이하의 초미세화에 도달하면서 기술 발전이 좀 더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게 칩의 기능을 레고처럼 분리를 해가지고 네. 다시 패키징으로 연결하는 칩렉 기술이 있습니다. 네, 이게 첨단 패키징이 반도체 성능 향상의 핵심 동력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후공정의 중요성, 그래서 오사트 업체가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죠. 근데 AI 반도체는 초고대역폭과 초집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한미 반도체가 이걸 쫙 붙여가지고 예. 3D 적층 기술 예. 하는 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되게 얇거든요. 네. HBM은. 아마 이제 HBM4나 5로 갔을 때는 이게 A4 용지보다 더 얇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물리적 메카닉보다 레이저로 쏘는 게 비접촉이 더 좋은 거거든요. 예. 왜냐? 물리적으로 이걸 딱 커팅했을 때 이렇게 얇은 게 있으면 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반도체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많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기존의 실리콘 관통 전극 이게 TSV 공정이라고 그러죠. 네. 이 본딩을 넘어가지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뭐 범프 기반 본딩이 있는데 범프 기반 본딩은 그러니까 솔더를 좀 연결해가지고 물리적이랑 전기적 연결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는 금속과 금속하고 절연체랑 절연체를 동시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범프를 원래는 기존에는 범프 기반 본딩을 사용을 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밀도 향상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1000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5년 4월 달에 그 제덱 네.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가 있죠. 여기서 이제 HBM4에 대한 표준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능이 어느 정도 좋아야 되냐 이거를 좀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I/O라고 하는 입출력 통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기존에는 1024개에서 2배 늘어났습니다. 2048개로. 그다음에 대역폭은 어느 정도냐? 네. 1.2테라바이트로 거의 67%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능 향상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럼 범프 역시 늘어난 이 입출력 통로에 비해 가지고 이게 다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피치에 대한 축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뽑은 종목은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네. 뭐 너무 좋긴 하죠. TC 본딩에서는 넘버 원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TC 본딩에서는 넘버 원인데 그거는 이제 캐시카우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제 투자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을 얼마 정도 투자를 하느냐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027년 말까지 하이브리드 본딩 양산 구축 체계 목표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본딩에서는 이 미세 파티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먼지, 네. 먼지가 들어가도 그냥 다 불량. 다 불량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 파티클을 없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이 한미 반도체 하이브리드 본딩 특허는 이러한 파티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개선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 장비 내부에서 하강 기류 쫙 이제 미세 파티클을 밑으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강 기류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배기에 이르게까지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딩 피커 위치를 고정해 가지고 이 틀어짐을 좀 최소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양쪽에 복수 피커를 배치해가지고 정밀도와 생산성을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HBM5 시장에서 적층 단수 우리가 뭐 지금 몇 단이냐, 네네. 낸드는 뭐 400단이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실리콘 관통 전극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TSV 공정이. 그러면 TC 본딩만으로 이게 대응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현재 양산 중인 HBM4E까지는 이제 TC 본딩으로 발열하고 수율 관리는 좀 됩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근데 HBM4부터는 이제 인터페이스 확장으로 통해 가지고 장비 수요도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만약에 한미 반도체가 이 시장에서 좀 더 위치가 견고해진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당연히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 기술력에 대한 거는 시장에서는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한미 반도체 하면은 그 SK하이닉스 뭔가 밸류 체인으로 한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했던 종목인데 한동안 SK하이닉스가 본딩 업체를 한미 반도체 말고도 다른 데를 뭐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좀 약간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 쪽이랑 있기는 하나. 했었죠. 예, 예, 네. 예. 이제 그건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인가요? 사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둘 다 하고 같이. 싶겠죠. 예. 왜냐면은 우리가 일라이릴리도 카모루스가 있고 펩트론이 있으면 네. 둘 다 양분을 하는 거고 그 회사가 그렇죠. 어떻게 그 밑에 회사만 믿고 가겠습니까? 뭐 네네. 하지만 이제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근데 예. 기술력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한미 반도체 기술력이 워낙 이 HBM 쪽에서는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업계의 위상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대표 페프론도 한번 탐방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펩트로는 아직 못 갔고요. 한 12월 달쯤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송을 가야 됩니다. 오송을 가야 네. 돼요. 아니 오송, 뭐, 네. 왜 이렇게 출렁거리죠? 혹시 뭐 아는 내용 있으세요? 주가가? 사실 지금 저도 한 15% 빠지고는 있는데 네.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 나온 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어. 네, 아직 나온 건 없고 그 공동연구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달까지인데 이제 정식 계약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예, 예. 정식 계약이 나와야 되는 거고 릴리랑 투자자분들 일부는 사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릴리 계약 언제 나오는데? 글쎄. 네, 그거 아무도 모르죠. 사실 저희도 모르고. 네, 사실 그런 투매 성격이 좀 지금은 강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비만 치료제에서는 지금 펩트론이 많이 빠지고 있고 이제 G2G 바이오가 오히려 조금 강하게 좀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인벤티지 랩도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이제 공시가 나왔었죠. 예. 네.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추가 펩타이드 물질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결국에는 지금 주가에 대해서 버틴다라고 하는 거는 계약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D&D 파마텍도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가는 거는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된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 파트너사 메세라가 인수가 된 거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와야지 주가가 좀 받쳐주는 거고.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계약이 그래서 언제 나오냐. 만약에 진짜 계약이 나왔을 때는 이 주가도 되게 저렴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장기 비만 치료제 업체들은 사실 되게 긍정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하고 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또 물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산다고? 돈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으면서? 예. 그러면 화이자 입장에서는 여기는 돈 되는 시장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결국엔 계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오늘 방산주가 좀 많이 떨어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 롯데 많이 떨어지는데 참 우크라이나 재건주 올라가고 이게 아무래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미국 주도안에 그 평화안이 협의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종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방산주는 어때요? 이건 사실 테마로만 볼 수 있는 섹터는 아니고 그동안 뭔가 좀 시장에서 이게 주도주 역할도 해줬었잖아요.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결국에는 GDP 대비해서 국방 지출이 얼마나 나왔느냐는 이미 확정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공급사가 누구야? 뭐 예를 들어 로키드 마틴 있고 RTX 있고 네. 뭐 여러 군데 있겠죠. 그다음에 뭐 독일 유럽 쪽에는 KMW 뭐 이런 쪽이 있을 텐데 그 미국 쪽에서 만드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K2 전차가 있고 그다음에 에이브람스 전차가 있고 네. 그다음에 KMW도 있기는 한데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그거를 살 수 있느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방산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곤 있잖아요. 네. 저는 루마니아도 좀 큰 손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국가들의 GDP 대비해서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루마니아의 GDP 상황을 보시면은 그 비싼 에이브람스 그 전차를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산다고 끝이 아니에요. 유지 보수가 또 맞아요. 중요한데 예.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쪽에서 만드는 그 전차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유 씁니다. 항공유. 네, 항공유는 워낙 황산화물이 적다 보니까 그 비싸잖아요. 우리 고급 휘발유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이다. 멀리 보시면 좋겠다. 실적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요즘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은 중국 관광객 진짜 많아졌다는 것 갖다 체감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그 뭐 화장품, 피부 미용 이런 것 좀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로 반응이 없네. 그죠? 뭐 올리브영 주가가 있었으면 난리 났긴 했겠죠. 올리브 네. 영이 있었더라면. 네. 근데 뭐 오늘 최근에는 뭐 수급 상황이 워낙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예. 지금도 뭐 시장이 쭉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내려오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뭐 실리콘투라든지 뭐 삐아 아니면 마녀공장 뭐 아니면 클리오 뭐 토니모리 뭐 에이블 CNC 이런 기업들은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현재. 네. 그래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는 결국에는 내수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수출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아마존에 들어가서 네네. 아니면 메가왈이나 큐텐 이쪽이 예. 일본 쪽은 그쪽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국 쪽은 아마존 쪽에서 또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지난 블랙프라이데이가 이제 11월 달 이제 이번 주죠. 네. 이번 주 네, 금요일. 11월 말이니까 이번 주 말, 이번 주 금요일. 네. 네. 그래서 그 한 연말 시즌하고 또 보면은 그게 네.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반영이 내년 1분기에 나오니까 그거를 한번 보면 또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실적 전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 아마존에 들어가 보시면은 랭킹이 있습니다. 네. 그 랭킹에서 어떤 회사가 지금 라인업을 쭉 세웠냐, 줄 세우기라고 하거든요. 그 줄 세우기를 누가 했느냐, 보통은 APR이 합니다. 예. 메디큐브로.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쪽에서 좀 수익률 높이려면 어떤 섹터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은 사실 지수적인 부담감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도체는 계속
2년 동안 쇼티지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들은 아, 하고는 있거든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잠깐 뭐 이거 쇼티지냐? 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디램 제가 어제도 좀 조사를 했던 게 있는데 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이제 2024년 4분기 초 글로벌 디램 평균 재고가 2.7주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7주 만에 이거 다 팔린다라는 거죠. 네. 근데 3분기는 3.3주였는데 더 빨리 팔리고 있는 겁니다. 속도가. 그러면은 생산 후 그냥 한 19일에서 20일이면 그냥 다 나간다. 그럼 엄청 이게 쇼티지가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기준으로 디램 재고가 지금 얼마냐? 2주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재고가 4주인데 그 원래 하이닉스가 전통적으로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이거를 낮게 운영하는 회사예요. 근데 삼성이 그나마 조금 러프하게 예, 운영을 예. 하기는 하는데 이제 삼성도 지금 공격적으로 재고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디램 가격 지금 올라갔는데 저희도 얼마 전에 컴퓨터 좀 직원들 교체하면서 예. 깜짝 놀랐어요. 아, 가격이 올라서. 원래는 6월 달에 70만 원에 사던 컴퓨터가 지금 90 같은 성능으로 봤을 때는 90 몇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용산이 그렇게 핫합니다. 예,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도 지금 재고를 줄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럼 마이크로는 안 줄일까? 예. 줄이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자 위축기 2023년, 2024년에서 이제 누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네. 비만 치료제도 계속 이런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한 번쯤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